세계의 수도 어네스트 해밍웨이.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는 프란시스코의 약칭인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들로 넘쳐난다. 그에 관한 마드리드 농담도 있다. 마드리드로 온 한 아버지가 엘 리베랄 신문의 개인 광고란에 파코는 화요일 저녁에 몬타나 호텔로 찾아오길 모든 걸 용서하마 아빠 라는 광고를 내자 무려 800명이나 되는 소년들이 모여들어 그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스페인 경찰 1개 중대가 동원됐다는 농담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루아르카 펜션의 종업원 파코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 일이 없었다. 용서해줄 아버지 자체가 없기 때문이었다. 대신 자신처럼 루아르카 펜션에서 일하는 누나 둘이 있었다. 누나들은 객실 청소부였다. 그들이 루아르카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던 건 전임 객실 청소부 덕분이었다. 그들과 고향이 같은 그녀가 성실하고 정직했던 덕분에 그들도 그곳에 취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누나들이 루카르카에 취직했고 다음에는 누나들이 대해준 버스비로 마드리드까지 온 파코가 그곳의 견습 종업원이 되었다. 파코는 에스트레마두라 자치구에 속한 믿기 힘들 정도로 원시적인 어느 마을 출신이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늘 부족하게 먹었고 편리한 생활 도구 따위도 알지 못했으며 그저 고되게 일한 기억밖에 없었다. 그는 잘 다듬어진 검은 몸의 곱슬머리 소년으로 치아도 고르고 피부도 누나들이 부러워할 만큼 고왔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미소가 늘 준비되어 있었고 잽싸게 일도 잘했다. 그는 예쁘고 교양 있는 누나들을 사랑했으며 마드리드도 사랑했다. 자신이 마드리드에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는 야회복 차림으로 밝은 불빛 아래서 깨끗한 리넨을 들고 일하는 것이 좋았으며 먹을 것이 풍부한 루아르카의 부엌은 그의 눈에 낭만적 일이만치 아름다워 보였다. 제일 어린 파코를 포함한 식당 담당 종업원 3명 그리고 8명에서 12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이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했는데 그중 고정적으로 머무르는 손님은 투사들 뿐이었다. 그곳에 머무르는 투사들은 2급 투사들로 그들이 그곳을 택한 이유는 산헤모리모 거리라는 위치도 좋을 뿐더러 저렴한 숙박비에 비해 식사가 훌륭했기 때문이었다. 투사는 외양을 잘 갖출 필요가 있었는데 화려할 것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존경받을 만큼은 되어야 했다. 스페인에서 용기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미덕은 예의와 위엄이기 때문이었다. 투사들은 마지막 동전 한 잎이 떨어질 때까지 루아르카에 머물렀다. 루아르카를 떠나 더 좋고 비싼 호텔로 옮긴 투사는 한 명도 없었다. 2급 투사들은 결코 1급 투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재빨리 루아르카 펜션으로 옮겨오는 사람들은 많았다. 그곳은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도 받아주는 데다가 그곳 여주인은 아주 끔찍한 손님만 아니라면 손님이 요청하기 전에는 결코 계산서를 내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루아르카 펜션에는 3명의 전업 투사뿐만 아니라 보통 때는 가족들과 세비야에서 살고 봄 시즌에만 마드리드에서 사는 2명의 뛰어난 기마 투사와 1명의 솜씨 좋은 창 투사가 머물고 있었다.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투사는 보조 투사인 기마 투사와 창 투사 그리고 주역 투사로 나뉜다. 여기서는 주역 투사는 그냥 투사로 표현했고 그 중에서도 시즌 내내 활동하는 주역 투사는 전업 투사로 표현했다. 보조 투사인 기마 투사와 창 투사에게 루아르카 펜션은 사치스러운 곳이었으나 당시 그들은 벌이가 좋았고 다음 시즌을 거액으로 계약한 투사들로부터도 고용이 확정된 상태였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루아르카에 같이 머물던 전업 투사들보다 더 많이 벌었을 것이다. 전업 투사 셋 중 한 사람은 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감추려고 했었다. 또 한 명은 투계의 신동이라 일컬어지며 인기를 누렸지만 그 인기는 순식간에 식어버렸다. 그리고 나머지 전업 투사는 겁쟁이였다. 겁쟁이는 소뿔의 하복부가 받치는 심각한 부상을 입기 전까지는 유달리 용감하고 뛰어난 기술로 명성이 자자했던 투사로 아직도 잘 나가던 시절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지나치다 쉽게 유쾌하게 굴면서 화가 날 때나 안 날 때나 늘 웃고 다녔다. 하지만 성공 가도를 달리던 시절 툭하면 농담을 던지던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감정을 잃어버렸다고 확신했다. 그래도 영리한 그는 여전히
천진한 얼굴로 품격 있게 처신했다. 병을 앓는 전업투사는 아픈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모두 조금씩 맛볼 만큼 세심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굉장히 많은 손수건을 갖고 다녔는데 자신의 방에서 손수 빨았다. 최근에 그는 투복을 팔아치웠다. 크리스마스의 헐값으로 한 벌을 처분했고 4월 첫 주에 또 한 벌을 팔았다. 투복은 무척 비싼 물건이라 늘 간수를 잘해왔는데 아직 한 벌이 더 남아있었다. 앓기 전에는 아주 전도유망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투사였다. 글을 읽을 줄은 몰랐지만 마드리드에서 데뷔했을 당시 그가 벨몬테보다 나았다고, 이 벨몬테는 근대 투어의 시조라고 불리는 스페인의 투사입니다. 벨몬테보다 나았다고 보도한 기사를 스크립에 놓고 있었다. 그는 조그만 식탁에서 거의 고개 한번 들지 않고 혼자서 식사를 했다. 신동으로서 짧은 인기를 누렸던 전업 투사는 키가 아주 작았고 구릿빛 얼굴에는 위엄이 넘쳤다. 그 역시 혼자 따로 식사를 했고 아주 드물게만 미소를 지을 뿐 크게 웃는 일은 전혀 없었다. 그는 북서부의 바야돌리드 출신이었는데 그쪽 사람들은 유난히 진지했다. 그는 용감하고 침착한 솜씨의 유능한 투사였지만 투 스타일이 구식이라 사람들을 오래 사로잡지 못하고 그래서 포스트에 오른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사람들을 투장으로 유인하지 못했다. 그가 한때 신동으로 불렸던 건 황소의 어깨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키가 작다는 점도 한몫했는데 이제는 키 작은 투사가 얼마든지 있어 그 점에서도 대중들의 환상을 자극하지 못했다. 두 명의 기마 투사 중 한 명은 희끗희끗한 머리칼에 마르고 매처럼 생긴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몸은 가벼웠지만 팔다리는 무쇠처럼 강했고 늘 목부들이 신는 부츠를 신고 다녔다. 저녁이면 엄청나게 술을 마시다며 펜션의 여자들을 음탕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또 다른 기마 투사는 덩치가 크고 거무튀튀한 얼굴의 미남자로 인디언 같은 흑발에 엄청나게 큰 손을 가지고 있었다. 둘 다 뛰어난 기마 투사였지만 첫 번째 투사는 음주와 방탕한 생활로 재능을 까먹는다는 평판을 듣고 있었고 두 번째 투사는 고집이 너무 센 데다 툭하면 싸움질을 해서 어떤 전업 투사와도 한 시즌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장 투사는 머리가 희끗한 중년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이처럼 잽쌌으며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은 부유한 사업가처럼 보였다. 그의 다리는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문제가 없었기에 똑똑한 데다 경험도 풍부한 그는 충분히 장기 고용될 만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공포가 상존하고 있었다. 지금은 투장 안팎에서 자기 자신만만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언젠가는 발 올리는 속도가 떨어질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갔지만 엄청 펌하신 매 얼굴의 기마 투사와 스페인의 시장과 축제를 돌며 시계 경매를 하는 전박이 남자 그리고 갈리시아에서 온 사제 둘은 계속 남아있었다. 사제들도 과음까지는 아니지만 어지간히 마신 듯 보였다. 와인값은 펜션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었다. 종업원이 새로 딴 발테페나스산 레드 와인병을 경매인과 기마 투사와 두 사제의 식탁에 각각 한 병씩 갖다 놓았다. 식당 끝에는 종업원 셋이 서 있었다. 식당 담당 종업원은 각자가 맡은 식탁들이 다 빌 때까지 식당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 그 펜션의 원칙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그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던 두 사제의 식탁 담당 종업원이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날이었고 파코는 자기가 대신 그 식탁을 맡겠다고 했다. 그 시간 2층의 병든 투사는 홀로 침대에 얼굴을 묻은 채 엎드려 있었다. 신동이라는 타이틀을 잃은 투사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카페로 나가볼까 생각 중이었다. 급정이 투사는 파코의 큰 누나를 방으로 불러 무언가를 요구했고 그녀는 웃으며 거절하고 있었다. 투사가 말했다. 이리 와 꼬마 아가씨. 싫어요. 파코의 누나가 말했다. 제가 왜요? 부탁이라니까. 식사를 하셨으니 제가 디저트가 돼줬으면 하는 거겠죠? 한 번만이야. 해가 될 게 뭐 있어?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 말했잖아요. 아주 간단한 일이야.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아래층에서는 노동조합 회의에 늦은 키 큰 종업원이 저 시끄먼 돼지들 좀 보게 하고 빈정거렸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이든 종업원이 말했다. 괜찮은 손님들이야. 그렇게 많이 마시지도 않았어.
나는 그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키 큰 종업원이 말했다. 스페인에는 두 개의 골칫거리가 있죠. 황소와 사제. 황소든 사제든 하나씩 떼놓으면 그렇지도 않아. 나이 든 종업원이 말했다. 그렇긴 해요. 키 큰 종업원이 말했다. 하지만 개인을 통해서만 그 계급을 공격할 수 있어요. 황소 한 마리씩, 사제 한 명씩 그렇게 죽여야 해요. 그러면 언젠가 모조리 죽게 되겠죠. 씨가 마르겠죠. 그런 말은 회의에 가서나 해. 나이 든 종업원이 말했다. 지금 저들이 마드리드에서 저지르고 있는 만행을 봐요. 키 큰 종업원이 말했다. 벌써 10시 반인데 여전히 퍼마시고 있잖아요. 10시에야 마시기 시작했잖아. 나이 든 종업원이 말했다. 보다시피 음식도 많이 남았고 독한 와인을 마시는 것도 아니잖아. 술값도 지불한 거나 마찬가지야.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당신 같은 멍청이가 있으니 노동자들이 어떻게 단결할 수가 있겠어요? 키 큰 종업원이 말했다. 이봐. 나이가 50이 넘은 종업원이 말했다. 난 평생 동안 일했어. 남은 인생도 그래야겠지. 하지만 난 일하는 것에 불만 없어. 일을 하는 게 정상인 거야. 맞아요. 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하면 사람들이 죽게 되죠. 난 일자리를 항상 구했어. 나이 든 종업원이 말했다. 회의 안에 가.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당신은 좋은 동지예요. 키 큰 종업원이 말했다. 하지만 이념이라고는 통 없어요. 메우로시메 팔라 에소쿠에 엘 오트로. 나이 든 종업원이 말했다. 일이 없는 것보다는 이념이 없는 게 낫다는 뜻이었다. 회의에나 어서 가. 파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직 정치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제들과 스페인 경찰들은 죽여버려야 한다는 키 큰 종업원의 말을 들을 때면 늘 흥분이 되곤 했다. 키 큰 종업원이 그에게는 곧 혁명이었고 혁명은 곧 낭만이었다. 파코는 선량한 가톨릭 신자가 되고 싶고 혁명가도 되고 싶었으며 동시에 투사도 되고 싶었다. 회의에 다녀오세요. 이건 하시오. 그가 말했다. 아저씨 일은 제가 대신 맡는다니까요. 나도 도와줄게. 나이 든 종업원이 말했다. 혼자서도 충분해요. 파코가 말했다. 이건 하시오. 아저씨는 회의에 가세요. 그래 가볼게. 키 큰 종업원이 말했다. 고맙구나. 그러는 사이 위층에선 급정이 투사가 끼어안으려 들자 파코의 누나가 마치 레슬링 선수처럼 기술적으로 그를 피하며 화가 나서 말했다. 거지 같은 인간들, 실패한 투사들, 천하의 급쟁이들, 이럴 힘 있으면 투장에서나 써요. 말하는 건 하고는 장녀같이. 장녀도 여자예요. 하지만 난 장녀가 아니에요. 넌 장녀가 될 거야. 그래도 당신하고는 안 해. 나가. 투사는 거절까지 당한 데다 자신의 비겁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아 화가 치밀었다. 나가라고요? 그냥은 못 나가죠? 파코의 누나가 말했다. 침대 정리는 해드려야죠. 그 일로 월급을 받았으니까. 나가. 투사가 말했다. 그의 넓적하고 잘생긴 얼굴은 곧 울음을 터뜨리듯 잔뜩 찡그러져 있었다. 창녀 같은 년, 더러운 창녀. 투사님. 그녀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나의 투사님. 투사는 방 안 침대에 앉아 여전히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투장에서는 끊임없는 미소로 투사와 황소의 움직임을 가장 잘 지켜볼 수 있는 첫째 줄의 관람객들을 시종일관 놀라게 한 장본인이었다. 그럼 이제,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제. 그는 호시절을 기억하고 있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호시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월의 무덥던 오후에 일이 생겼다. 그날 자신의 어깨에 걸쳐져 있던 금실로 누빈 비단 투 재킷의 무게를 그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자신의 목소리는 마치 카페 안을 울리듯 투장을 낭낭하게 울렸다. 소를 죽이러 달려가자 두드리면 나무 소리가 나는 넓적하고 끝이 갈라진 소뿔이 낮아지던 것도 기억하고 있었고 짧은 털이 박힌 시커먼 소의 어깨 맨 위쪽을 뾰족한 금으로 어떻게 찔렀는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칼등이 손바닥으로 향하게 칼을 쥐고 칼날을 소의 어깨에 밀어넣는 것은 굳은 버터에 칼을 꽂는 것만큼이나 쉬웠다. 그는 왼쪽 팔로 소를 가로막으며 왼쪽 어깨와 왼쪽 다리를 완전히 앞으로 기울여 체중을 아랫배에 실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소뿔에 얹힌 채 요동쳤다. 사람들이 구해 전까지 한 번 더 요동쳐야 했다. 이제 그는 소를 죽이러 다가갈 때면 좀처럼 소뿔을 볼 수 없었다. 내게 대들던 창녀들이 내가 전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그년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겪어봤다고 날 비웃어. 창녀들이 겪은 일이라야 뻔하지 않겠어? 아래층 식당에서는 기마 투사가 사제들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여자들이 있었다면 그들을 바라봤을 테고 그들이 없다면 외국인을, 영국인을 흥미롭게 바라봤을 테지만 지금은 여자도 외국인도 없어 두 사제를 재미나다는 듯 거만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전박이 경매인이 일어나 냅킨을 접고는 자신이 시켰던 마지막 와인을 반 넘게 남겨놓고 자리를 떴다. 외상 숙박비를 다 갚았더라면 그는 그 와인을 바닥 냈을 것이다. 사제들은 기맛 후사 쪽은 보지 않았다. 사제 하나가 말했다. 그를 버리고 기다린 지가 열흘째입니다. 하루 종일 대기실에 앉아있지만 그 사람은 날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뭘 하시려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누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당국에 항의할 수는 없죠. 나도 2주 동안이나 여기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은 날 만나주지 않았죠. 우린 버려진 마을 출신이니까요. 돈이 다 떨어지면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다시 그 버려진 마을로요. 마드리드 당국이 갈라시아에 신경이나 쓰겠어요? 가난한 지방일 뿐인데. 누군가는 바실리오 형제의 행동을 이해해 주겠죠. 나는 바실리오 알바레스, 이 바실리오 알바레스는 신부이자 갈라시아 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나는 바실리오 알바레스의 신념을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어요. 마드리드는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마드리드가 스페인을 죽이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보기라도 하고 거절하면 좋으련만. 그럴 리 없어요. 이렇게 기다리다 지치게 되겠죠. 좀 더 두고 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때 희끗희끗한 머리칼에 매 얼굴을 한 기마 투사가 일어나 사제들이 앉아있는 식탁 앞으로 가서 멈추더니 빙긋이 웃으며 그들을 응시했다. 투사군요. 사제 하나가 다른 사제에게 말했다. 좋은 놈이기도 하죠. 허리가 들어간 회색 재킷, 엉덩이에 딱 붙는 바지를 입은 기마 투사는 그렇게 말하더니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고 굽 높은 부채로 바닥을 철컹철컹 울리며 식당을 나갔다. 지나치게 침착해서 거만하게 보이는 걸음으로 그는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되는 작고 갑갑한 프로의 세계 속에 또한 밤이면 술로 얻는 승리감과 자만 속에 살고 있었다. 그는 펜션 복도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모자를 비스듬히 기울이고는 바깥 카페를 향해 걸어나갔다. 기마 투사가 나가자 사제들은 자신들이 식당에 남은 마지막 손님이란 걸 깨닫고 서둘러 빠져나갔다. 이제 파코와 중년 종업원을 빼고는 펜션 식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 사람은 식탁을 정리하고 술병들을 주방으로 옮겼다. 주방에는 접시 닦기 소년이 있었다. 그는 파코보다 3살 위였는데 무척 냉소적이고 말도 신란했다. 한잔해. 중년의 조그머니 8대 페나스산 와인을 잔에 따라 그 접시 닦기 소년에게 건넸다. 뭐 그러죠? 소년이 잔을 들었다. 파코 자네도? 나이든 종업원이 물었다. 고맙습니다. 파코가 말했다. 3사람 다 와인을 마셨다. 난 가볼게. 중년의 종업원이 말했다. 안녕히 주무세요. 두 소년이 그에게 말했다. 그가 나가고 둘만 남았다. 파코가 사제들이 쓰던 냅킨 한 장을 집어서 발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똑바로 선 채 냅킨을 아래로 내려뜨렸다. 그러고는 베로니카 동작을 취하며, 이 베로니카 동작은 망토를 흔들어 투소를 다루는 동작입니다. 베로니카 동작을 취하며 몸을 돌려 오른쪽 다리를 살짝 앞으로 내밀고는 상상의 황소를 2번 통과시킨 다음 약간의 사이를 두고 다시 3번째로 통과시켰다. 느리지만 완벽한 타이밍,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룬 동작이었다. 그리고는 허리에 냅킨을 대고는 엉덩이를 흔들며 황소에게서 빠져나왔다. 중간 베로니카 동작이었다. 엘리케라는 이름의 접시 닦기 소년이 그를 냉소적으로 지켜보다가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황소는 어때? 아주 용감한 상태지. 파코가 말했다. 봐. 날아갈 때 똑바로 선 채 그는 소를 4번째로 완벽하게 통과시켰다. 매끄럽고 우아하고 품이 있는 동작이었다. 이젠 어때? 엘리케가 개수대에 기댄 채 물었다. 아치마를 두른 그는 와인이 담긴 잔을 들고 있었다. 여전히 방귀를 끼어대고 있어. 파코가 말했다. 어리석은 놈. 엘리케가 말했다. 왜? 봐. 엘리케가 앞치마를 벗어 손에 들고는 상상의 황소를 유인하더니 4번의 완벽하고 나긋나긋한 집시풍의 베로니카 동작을 펼쳤다. 그러고는 비켜 걸으면서 망토를 돌려 황소의 콧잔등을 슬쩍 치는 레볼레라 동작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봤지? 엘리케가 말했다. 이제 난 계속 접시나 닦을래. 무슨 얘기야?
겁에 질렸었잖아. 엘리케가 말했다. 공포. 황소를 마주할 때 너는 겁에 질렸었어. 아니야. 파코가 말했다. 난 겁나지 않아. 젖이나 더 먹어. 엘리케가 말했다. 누구든 겁을 먹지. 하지만 투우사는 그 두려움을 조절하며 황소를 다루는 거야. 아마추어 투우 경기에 나간 적이 있었어. 내가 너무 겁을 먹어 도망가지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재미있다고 난리를 쳤었지. 너도 두려울 거야. 두려움만 아니라면 스페인의 구두닦이들도 죄다 투우사가 될걸. 너 같은 촌놈은 나보다 더 즐겁할 게 뻔해. 그렇지 않아. 파코가 말했다. 그는 상상 속에서 숱하게 투우사가 됐었다. 그래서 황소의 뿔도 젖은 인중도 실룩거리는 귀도 앞으로 돌진하는 땅으로 기울이진 머리도 지축을 울리는 발굽도 마침내 자신의 붉은 망토를 스치는 열에 들던 황소의 모습도 수없이 보았었다. 돌아선 황소는 또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그는 또다시 몇 번이고 붉은 망토를 흔들곤 했다. 그가 크게 중간 베로니카 동작을 취하면 그 몸짓에 유인된 황소는 그에게로 달려왔고 그는 재킷 금장식과 망토 사이의 작은 틈으로 황소를 통과시켰다. 그러고 나면 황소는 체면에 걸린 듯 멍하니 서 있었고 관중들은 박수를 쳐댔다. 그래, 난 결코 두렵지 않아.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그는 자신이 있었다. 난 두렵지 않아. 하지만 엘리케는 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다. 레첼. 그러고는 말했다. 한번 해볼래? 뭘 하자는 거야? 이봐, 엘리케가 말했다. 넌 황소만 생각하지 뿔은 생각하지 않아. 황소가 그렇게 강한 건 칼처럼 날카롭고 총검처럼 찌를 수 있고 곤봉처럼 때릴 수 있는 그 뿔이 있기 때문이야. 그는 서랍 하나를 열더니 고기칼 2개를 꺼냈다. 이 칼들을 의자 다리에다 묶은 다음 황소처럼 움직이는 의자를 너의 얼굴 앞에 들이댈 거야. 칼이 뿔인 셈이지. 너가 이걸 통과시킨다면 무언가 알게 될 거야. 앞치마 이리 줘. 파코가 말했다. 식당에 가서 제대로 해보자. 안 돼. 엘리케가 갑자기 기죽은 어투로 말했다. 그건 안 돼, 파코. 돼. 파코가 말했다. 난 두렵지 않아. 그냥 여기서 칼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보기만 해. 그러니까 제대로 해보자고. 파코가 말했다. 앞치마 이리 줘. 엘리케가 민두날처럼 날카롭게 갈린 2개의 고기칼을 두꺼운 냅킨으로 감싼 후 그것을 의자 다리에 끈으로 꽉 묶는 동안 객실 청소 담당인 파코의 2 누나들은 그레타 가르보가 나오는 영화 안나 크리스티를 보러 극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2 사제 중 하나는 내의 차림으로 성무일 도서를 읽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잠옷 차림으로 묵주 기도를 하고 있었다. 아프지 않은 2명의 전업 투사들은 여느 밤과 마찬가지로 덩치 큰 검은 머리칼의 기마 투사가 당구를 치고 있는 포르노스 카페에 있었다. 키 작고 진지한 전업 투사는 우유를 탄 커피를 앞에 놓고 혼자만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그 테이블에는 중년의 창투사와 진지한 표정의 노동자들도 있었다. 머리가 희끗한 기마 투사는 세비야산 카사야 브랜디가 담긴 잔을 앞에다 놓고는 겁쟁이 전업 투사를 흥미로운 눈길로 응시하고 있었다. 겁쟁이가 앉은 테이블에는 칼을 버리고 다시 창투사로 돌아가려는 또 한 명의 전업 투사와 헤어진 옷 같은 창녀 둘도 있었다. 전박이 경매에는 거리 모퉁이에 서서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키 큰 종업원은 노동조합 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년의 종업원은 알바레스 카페의 테라스에 앉아 조그만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루아르카 여주인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리 사이에다 베개 받침을 낀 채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덩치가 크고 살이 찐 정직하고 시원시원하며 느긋한 성격의 그녀는 죽은 지 20년이 지난 남편을 위해 여전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를 올리는 무척이나 신앙심 깊은 여자였다. 자신의 방에 홀로 있던 병든 투사는 여전히 손수건을 입에 대고 침대에 얼굴을 묻은 채 엎드려 있었다. 그 대신 손님이 아무도 없는 식당에서는 엘리케가 의자 다리에 냅킨으로 감싼 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끈으로 묶고는 의자를 들어 올렸다. 그러자 2개의 칼이 그의 머리 높이에서 앞쪽으로 향했다. 아이고 무서워. 그가 말했다. 파코, 이건 너무 위험해. 하지 말자. 그는 땀을 흘렸다. 하지만 파코는 가장자리를 접은 앞치마를 넓게 펼쳤던 채 서 있었다. 엄지는 세우고 검지는 아래로 내린 채 황소의 눈을 유인하듯 엘리케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똑바로 돌진해. 파코가 말했다. 황소로 변했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만큼 몇 번이고 돌진해. 언제 통과시키는지 알고 있는 거야? 엘리케가 물었다.
3번 하고 한 번은 중간 돌기가 좋겠어. 좋아, 파코가 말했다. 다가와 보시지, 검정 딱정벌레 같은 녀석. 덤벼, 어린 황소야. 머리를 숙인 채 엘리케가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파코는 칼날머리가 자신의 배 앞까지 오자 앞치마를 휙 들어 올렸다. 앞치마를 스치며 지나가는 칼은 정말로 끝이 하얗게 갈라진 매끄러운 검은 솥불 같았다. 다시 돌아서서 달려드는 엘리케도 옆구리를 찔려 피를 흘리며 쿵쿵 다가오는 흥분한 황소 같았다. 황소는 고양이처럼 잽싸게 돌아서더니 다시 달려들었고 파코의 붉은 망토는 천천히 펄럭였다. 그러고는 다시 황소가 몸을 돌려 달려들었다. 파코가 돌진하듯 다가오는 황소를 지켜보며 왼쪽 발을 2인치쯤 앞으로 내디뎠을 때 칼은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마치 와인 부대 속으로 들어오듯 그의 몸속으로 쑥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 견고한 쇠 조각으로 인해 그의 몸속에서 뜨겁게 달구어진 무언가가 왈칵 쏟아졌고 엘리케가 비명을 질렀다. 칼을 뺄게. 파코가 여전히 앞치마 망토를 손에 쥔 채 의자 위로 꼬꾸라지자 엘리케는 파코의 몸속 깊이 박힌 칼을 뽑아냈다. 칼이 빠지자 파코는 따스한 웅덩이가 넓게 퍼져가고 있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냅킨을 대고 눌러, 엘리케가 말했다. 꽉 누르고 있어. 내가 의사를 불러올 동안 어떻게든 추리를 막아. 고무컵만 있으면 되는데, 파코가 말했다. 그는 투구장에서 그것이 사용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곧바로 올게. 엘리케가 그렇게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원했던 건 그저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 걱정 마. 파코가 잦아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의사는 데려와. 투구장이었다면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실어 수술실로 달렸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 도착하기 전에 그의 대퇴부 동맥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 버렸다면 사람들은 사제를 불렀을 것이다. 신부님 한 분도 불러줘. 아직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믿을 수가 없었던 파코는 냅킨으로 상처를 꽉 누르면서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엘리케는 벌써 철야 응급구호소를 향해 산 헤로니모 거리를 달려가고 있었고 파코는 거기 홀로 있었다. 처음엔 앉아 있었지만 점점 몸을 웅크리다가 바닥에 푹 쓰러졌다. 마개를 뽑은 모욕통에서 지저분한 물이 빠져나가듯이 자신에게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무서웠다. 그리고 의식이 희미해졌다. 그는 겨우 회개기도 시작 부분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오 나의 하나님, 제 모든 사랑을 받기에 족하신 당신을 능멸한 죄를 깊이 뉘우치나이다. 그리하여 저는 결연히 다짐하오니. 하지만 그는 여기까지만 하고 현기증을 느끼며 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모든 것이 너무도 빨리 끝나버렸다. 훼손된 대퇴부 동맥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비어버린 것이다. 응급구호소 의사가 엘리케의 팔을 붙들고 있는 경찰관 한 명과 함께 계단을 오르고 있을 때 파코의 누나 둘은 여전히 그란비아 영화관에 있었는데 영화에 완전히 실망한 상태였다. 비천한 하류 인생에서 위대한 스타로 거듭난 그레타 가르보의 화려함과 재능의 광채도 불구하고 다른 관객들도 그 영화에 실망한 듯 휘파람을 불고 발을 구르며 야유를 보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두 사제만 기도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른 펜션 손님들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머리가 희끗한 기마 투사는 헤어진 옷 같은 창녀 둘이 있는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끝도 없이 술을 마신 후 둘 중 하나와 카페를 나왔다. 급쟁이가 되어버린 투사가 술을 사주곤 하던 여자였다. 파코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도 몰랐고 사람들이 내일은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심지어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했다. 그는 죽었다. 스페인 속담처럼 모든 건 환상이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그 환상에서 벗어날 시간도 없었고 죽는 순간에는 회개의 기도도 끝마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일주일 동안 마드리드 사람들을 실망시킨 그레타 가르보의 영화에 실망할 시간조차 없었다.